1382년 개경의 한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방석. 훗날 조선의 첫 번째 왕세자가 되지만 동시에 조선 최초의 폐세자라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조선을 건국할 태조 이성계, 어머니는 그가 깊이 사랑한 계비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이방석은 태조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6명의 이복형이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1388년 이방석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고려 조정을 향해 진군하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문화시 중이었던 최영은 반란에 가담한 장수들의 가족을 모두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이때 어린 이방석을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복형 이방원이었습니다. 전리정랑이라는 관직에 있던 이방원은 계모인 신덕왕후와 어린 이방석, 그리고 형 이방번을 비롯한 가족들을 재빠르게 피신시켰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이방원의 기지로 이방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원과 이방석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훗날의 비극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형의 손에 의해 정확히는 그 형의 명령으로 16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92년 7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500년 고려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한 것입니다. 10살의 이방석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면 이방석은 태조의 막내 왕자로서 평온한 왕족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개국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8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10살의 이방석이 조선의 왕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장성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6명의 형들을 모두 제치고 말입니다. 개국공신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유학자들이었던 그들은 척장자 계승의 원칙이나 최소한 공이 있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척장자인 차남 이방과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보인 5째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신덕왕후의 첫째 아들인 이방번을 세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국공신 백응령, 조준, 정도전 3사람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방번은 성격이 좋지 않아 세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간언했습니다. 또한 이방번의 아내가 공양왕의 조카딸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태조는 차선책으로 둘째 아들 이방석을 선택했습니다. 10살의 어린 왕자가 조선의 첫 번째 세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종법제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상속으로 보나 연장자 상속으로 보나 이방석은 최우순이었습니다. 둘째, 이방석은 너무 어렵고 아무런 능력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복형들은 이미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거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는 등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역대 최연소로 과거에 합격했고 정몽주를 제거하며 조선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과 역시 태조의 부관으로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런 형들을 제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10살 아이를 세자로 삼은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였습니다. 세자가 된 이방석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임무를 떠안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자 책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세자빈 현빈 유씨가 내시 이망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려의 관습이 남아있던 시기였기에 내시는 거세한 황관이 아니라 일반 남성 관료를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자빈의 간통은 왕실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갑자기 내시 이만을 죽이고 현빈 유씨를 내쳤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밝혀달라고 한대간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 일을 논의한 관리들도 모조리 가두거나 귀양 보냈습니다. 실록에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왕실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자빈 유씨가 실은 누명을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어린 세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1394년 이방석은 심효생의 딸 현빈 심씨를 새 세자빈으로 맞이했고 15살의 나이에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놀라울 정도로 적장자 세습의 원칙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측근이었던 정도전조차 처음에는 나이와 경력에 따른 책봉을 건의했다가 태조가 신덕왕후 소생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조는 무장 출신이라 학문적 소양이 약간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괜히 이방원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토록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자신의 후계자만큼은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제왕학 교육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후계자 교육이라는 것은 원자나 세자가 5살이 되면 강학청을 설치해서 조기 교육으로 체화시켜야 할 정도로 빡빡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석은 10살까지 호랑이 같은 형들을 두고 권신의 막내둥이로 어리광 부리며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갑자기 엄격한 제왕학 교육을 시키자니 당연히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자로서의 이방석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록은 이방석을 죽인 태종과 그의 측근 하륜이 편찬했기에 어느 정도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모습은 우려스러웠습니다. 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태조 2년 어린 나이의 이방석은 자신의 관원에게 나의 거처가 낮고 좁으니 더위를 어찌 견디겠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이를 들은 최고 정무기관 도평의사사에서는 건축을 담당한 성공감에 지시하여 양청이라는 시원한 건물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이를 중지시켰습니다. 최근 공사를 어쩔 수 없어서 벌이고는 있으나 이미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자에게 굳이 필요 없는 양청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막 세자가 되었을 때의 일이니 어린 나이에 투정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방석이 성장한 이후에도 세자로서 정무 경험을 제대로 쌓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것은 대군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도성 밖에서 어가를 맞이하거나 법회를 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비교해보면 그 문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종의 장남 문종은 세종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이미 10대 초반부터 툭하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둘째 아들 진양대군, 훗날 수양대군에게 만 16살 때 활자 간행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석의 친형 이방번도 13살에 상군부 절제사 역할을 했고 무인정사 직전에는 군사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세자였던 이방석도 군사훈련 등에 참여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실록에는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군 남지와 신덕왕후의 친척인 장군 강유신을 따라 말을 타고 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민가의 염소와 오리를 싸 죽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두 장군은 간관들에게 탄핵을 받았습니다. 세자 서현중의 우보덕과 한부림이 사실을 확인하자 이방석은 궁안에 기생을 드린 것을 인정하며 무안해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방석에게는 기생 출신 첩이 2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 편의 성공신들이 그의 첩들을 나눠 가졌는데 그중 2명이 효도와 또 다른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해서 간관들이 이를 태조에게 아뢰었습니다. 태조는 세자에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태조가 신덕왕후와 함께 유후사에 갈 때는 아예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사복시의 수장인 판사복시사에게 미리 세자가 나가서 놀려고 해도 말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세자를 잘 감시하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못하는 씁쓸한 명령이었습니다. 밤에 몰래거를 빠져나가 한 관원의 집에 갔다가 돌아온 기록도 있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점점 통제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이런 이방석의 모습은 형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역대 최연소로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했고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정몽주를 제거하며 조선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관은 아버지를 따라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방우도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렀습니다. 조선 왕조를 통틀어 이방석처럼 10살이 넘어 원자, 세자, 세제로 책봉된 경우는 8명뿐입니다. 정종, 태종, 세종, 의경세자, 광해군, 소현세자, 효종, 영조.
그런데 이들 중 효종을 제외하면 이미 혈통, 야심, 재능 등으로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조차 세조가 잠저에서부터 후계자로 키운 장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방석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세자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방석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공신의 자제들이 제대로 교육하기보다는 세자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다가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장군 남지와 강유신 같은 이들도 세자를 제대로 이끌기보다는 함께 놀아주는데 그쳤습니다. 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보다는 비위를 맞추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당시 이방석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춘기 특유의 방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살에서 16살 사이,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의 세자, 미래의 왕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태조는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이방석을 천천히 키울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조 본인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자 책봉 6년 만에 무인정사가 일어났을 때 이방석은 여전히 제대로 된 왕위 계승자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396년부터 1397년까지 흥미로운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조선과 혼인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방석과 명나라 황녀의 혼사가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주원장이 먼저 이성계에게 사돈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양측에서 진지하게 혼담이 오갔고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397년 4월 주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은 진지했는데 이성계가 문제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며 혼담을 파기한 것입니다. 정황상 주원장은 혼례를 하면 이성계가 반항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성계는 혼례를 하면 요동 정도는 지참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 정반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만약 이 혼담이 성사되었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명나라 황실이 처갓집인 세자는 엄청난 위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이방석의 약점이었던 막내, 후처의 아들이라는 점이 상쇄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원이 반정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황제의 사위를 치는 것은 명나라와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혼담이 파기되자 조선에서는 거의 즉시 요동정벌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1398년 태조 7년 조선 건국 6년 만에 왕조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음력 8월 26일 그날은 조선 역사를 바꾼 날이자 이방석의 삶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세자 이방석의 입지는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였습니다. 든든한 후견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자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나무는 군사 전략가이자 개국공신이었습니다. 심효생은 세자빈의 아버지로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 실권자였습니다. 이들은 조정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정벌입니다.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요동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목표였습니다. 이 명분 아래 전국의 군사력을 결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병협파입니다. 왕자들과 공신들이 각자 거느리던 사병을 모두 해체하고 국가의 중앙군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무력 기반을 제거하는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세자의 후견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개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방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강건하던 개국군주가 갑자기 병상에 누웠습니다. 왕조의 구심점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방원에 대한 경계를 늦춘 것이었습니다. 사병이 해체되었으니 이방원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요동정벌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방원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병은 해체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 중 상당수가 이방원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들과의 오랜 인연, 함께 싸운 전쟁의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방원의 자산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지한산 군사 이숙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능, 즉 신덕 왕후의 능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능을 버리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방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중앙군의 여러 부대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병이 폐지된 상황이었지만 이방원이 직접 거느린 측근들도 있었습니다. 실록은 나중에 이들을 수십 명의 막대기를 든 오합지졸이라고 비하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꽉 들어찰 정도의 대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면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무것도 없이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난이 일어났다는 급보를 받은 이방석은 즉각 대응하려 했습니다. 16살의 세자는 궁궐의 수비대를 지휘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궁궐 밖을 가득 메운 군대의 규모를 보는 순간 이방석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6년간 세자로 지내며 군사훈련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전쟁을 직접 경험해본 적도 없는 소년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4년 후 조사위에 난이 일어났을 때 태종 이방원은 도망치지 않고 직접 전장에 참여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국왕의 친정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이방석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한성의 거리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도전이 살해당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자 이방석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 이방원의 칼날 앞에 쓰러졌습니다. 남은이 살해당했습니다. 요동정벌을 주도하던 군사 전략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효생이 살해당했습니다. 세자빈의 아버지이자 세자의 외척 세력의 핵심이 사라졌습니다. 장지와 박이 등 세자를 지지하던 신하들이 줄줄이 살해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도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군대는 압도적이었고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국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정도전 일파는 전멸했고 이방원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17살의 이방석은 폐세자가 되었습니다. 6년간 지켜온 세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조선 최초의 왕세자는 이렇게 조선 최초의 폐세자가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는 무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폐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개국군주의 권위도 아버지의 사랑도 이 폭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궁궐은 승자 이방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자 이방석에게는 죽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폐세자된 이방석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를 사저로 내보냈습니다. 세자비는 가지 말라고 매달렸지만 이방석은 설마 죽이기야 하겠느냐며 안심시키고 골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이방원의 측근 이거의 등이 논의하여 자객을 보냈고 이방석은 형 이방본과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16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훗날 태종 11년 장흥부사 김기라는 인물이 신문고를 울렸습니다. 그는 무인정사 당시 15명을 이끌고 의안대군을 사사한 공이 있다며 원종 공신으로 인정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태종은 김기를 투옥하고 국문하여 자작극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태종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복 동생들을 살리려 했지만 내 뜻과 관계없이 죽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운사의 승려 신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번이와 방석이가 모두 죽었다. 내가 잊고자 하나 잊을 수가 없구나. 태조가 세자로 책봉할 정도로 사랑한 아들들의 죽음을 한탄하는 말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이후 권력을 잡은 태종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덕 왕후는 이성계의 정실이므로 이방석은 엄연한 적자였지만 태종은 그를 서자로 격하시켰습니다. 난을 일으킨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종은 신덕 왕후의 예우마저 후궁격으로 완전히 격하시켜버렸습니다.
도성 안에 조성되었던 신덕 왕후의 능정능을 파헤쳐 성물을 드러냈고 왕비의 제사가 아닌 후궁의 예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태조 사후에는 제대로 된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06년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온 이후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방석을 소도군으로 추중했습니다. 대군이 아닌 군으로 왕의 척자가 아닌 서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680년 숙종 때였습니다. 그제야 이방석은 의안대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28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비로소 태조의 척자로 인정받고 대군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나이에 사망한 단종에 비해 이방석은 역사적으로 별로 동정받지 못했습니다. 삼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단종은 전설도 많고 무속에서 신으로 모셔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의안대군은 그러한 인식도 없고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통성입니다. 단종은 압도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척장손이자 문종의 척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방석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북형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세자 자리를 국왕인 아버지와 왕비인 어머니의 욕심으로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로서 정무 경험을 쌓기보다는 유흥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태조실록이 태종시대에 편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석이 뛰어난 세자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조선은 개국 초기에 최초의 세자와 세자빈이 전부 폐위되는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이 멸망시킨 고려 왕조는 개국 초기에 정윤과 정윤비가 무사히 국왕과 왕후가 된 것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선례였습니다. 의안대군 이방석의 삶은 권력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세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욕심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방석이 그저 평범한 왕자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능력 있는 형들에게 왕위가 돌아가고 자신은 종친으로서 평온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왕세자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그 자리는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398년 10월 14일 한성부 경복궁 영추문 밖에서 16살의 소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왕세자이자 최초의 폐세자. 그의 짧은 생애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통성과 능력이 없는 계승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